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18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무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의식은 영어로 하면 unconscious입니다. 근데 무의식의 영어 단어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unconsciousness입니다. 저 앞에가 영어는 전병이지만 영어 단어가 명사로 끝나려면 스시어스가 붙는 게 아니라 ness가 붙어야 하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러면 unconsciousness가 올바른 무의식의 영어 단어일까요? 무의식의 영어 단어부터 헷갈리시죠? 이번에도 레이첼이 아닌 저 앞에가 이 컨텐츠를 이끌겠습니다. 먼저 처음 어떻게 무의식이 발견되었고 첫 번째 무의식의 개념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에 첫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먼저 정신분석학의 시작에서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은 프로이트가 맞지만 그 이전에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촉발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고 바로 이 사람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란츠 안톤 메스머입니다. 메스머는 자기 몸에 있는 자기력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이비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지만 수많은 추종자가 생겼고 결국 이 사람의 묘상한 수법은 최면술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면술은 메스머의 이름을 따서 메스머리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처럼 시작된 최면술이지만 새로운 조현병 치료 방식으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19세기만 해도 조현병 치료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사람 머리에 구멍을 뚫고 뇌의 일부분을 제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머리에 구멍을 내는 것보다는 최면술이 낫지 않을까요? 최면술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도 하였고 잊었던 기억뿐만 아니라 전생의 기억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최면술사들이 많이 TV에 나오고 범죄 수사에도 최면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의 심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최면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면술은 당시 정신병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30살 즈음인 1886년에 처음 오스트라빈에서 개인 진료를 시작한 프로이트는 당시 최면술로 유명했던 요제프 브로이어와 함께 최면술을 통한 임상실험으로 정신병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요제프 브로이어는 프로이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의 의학 공부 학비를 대줄 정도로 프로이트를 많이 아꼈다고 하는데요.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안나-오, 본명은 베르사 파펜하임인 여성의 히스테리를 같이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브로이어는 최면술을, 프로이트는 임상학적 이론을 정리하면서 치료를 같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안나-오의 사례로 프로이트는 최면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랜 동료였던 브로이어와 결별을 감행하고 인간 마음속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반복론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정신분석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오랫동안 모든 일상의 중심이 되어온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으로 천대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유대인이라도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브로이어와 헤어지고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새롭게 정의할 연구를 시작하였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스위스 출신의 젊은 정신의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일찍이 정신과에 지원을 하여 인간 정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융은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을 보다 깊게 탐구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이 자신과 함께 연구를 하기를 적극 원했는데 그것은 정신의학자로서의 융의 능력도 필요했지만 유대인이 자신의 새로운 인간 정신에 대한 이론들을 유럽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토 유럽인의 참여가 절실했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알프레트 아들러의 존재입니다. 아들러도 프로이트처럼 유대인이었습니다. 융보다 먼저 오스트리아 빈에서 프로이트와 같이 연구를 시작한 아들러는 가장 오랜 동료 중에 한 명이자 중요한 제자였는데 결국 프로이트는 유대인이 아닌 융을 국제정신분석학회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결별하게 된 것은 학문적인 견해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이 초대회장의 사건도 충분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꿍꿍이가 있었지만 프로이트와 용 아들러는 1910년 국제정신분석학회를 같이 만들었고 이 즈음에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간 무의식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이 최초로 잡혀갑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 용, 아들러가 만든 최초의 무의식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세 사람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인간 마음, 즉 정신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 속은 깊은 바닷속의 심연 같아서 그 속을 탐구하기 위해서 최면선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선택은 자유현상이었습니다. 자유현상은 떠오른 것 무엇이든 환자가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 떠벌리는 것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인간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사람의 정신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감정의 전이와 저항,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압축과 전치 등의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용, 아들러 등은 인간 마음속을 들여보는 방법 중 최고봉이 바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만나게 되었고 앞의 방법들까지 합치어 인간 정신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이트와 용, 아들러는 20세기가 들어와서까지도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었던 인간 정신이라는 정글 속에 한 번도 발견되지 못했던 무의식이라는 근강을 마침내 발견해낸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이에 프로이트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식이란 단어인 consciousness를 바탕으로 신조어를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부정인 not을 뜻하는 접두어인 on을 붙인 unconsciousness였죠. 하지만 이 단어는 왠지 프로이트 자신의 대단한 발견에 격이 맞을 만큼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ness를 빼버리죠. 그래서 탄생한 단어가 바로 unconscious입니다. 즉, unconscious는 형용사인 conscious에 의식된다는 뜻에 not이 붙어서 의식되지 않았다는 뜻을 명사화시킨 정신분석학의 신조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외국어를 한자로 바꾸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왜곡시키는 일본인들은 not의 의미인 on을 없을 무자로 해석하여 무의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의식이 되지 않는다는 unconscious를 무의식이라는 한자로 대체하여 동양에서는 이 뜻이 의식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같은 한자권인 동아시아에서는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처음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 무의식의 구조와 그에 따른 개념을 알아볼까요?
먼저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의 영어식 표기도 원래는 consciousness였는데 unconscious를 쓰기로 해서 conscious로 다르게 프로이트와 융, 아들러는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현실 원리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에 맞춰 상황에 따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원리로 의식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아래, 즉 의식의 내부에 바로 전의식인 프리컨시어스가 있다고 프로이트 등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미처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마음속으로 숨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완전히 무의식으로 숨어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가 바로 전의식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자면 빡치는 일이 있어서 잊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시죠? 억지로 잊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마구 내신 적이 없나요? 그때 잊으려고 했던 감정이나 생각이 전의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그 내부인 전의식, 그리고 전의식 아래의 내부,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은 의식이 되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숙이의 무엇입니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쾌락 원리입니다. 이 쾌락 원리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본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맛있는 것 보면 먹고 싶으시죠.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싶으시죠. 본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무의식이 움직인다고 해서 쾌락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차이가 나중에 프로이트와 융, 아들러가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 콘텐츠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의식의 안, 즉 내부에 전의식이 있고 또 전의식의 내부에 무의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요. 이 개념이 가장 처음 개념을 잡았던 무의식의 구조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식은 사람의 정신의 외부이고 무의식은 사람 정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저 앞에의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 저는 이 개념을 건축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고대 로마 베스타 신전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그림의 원형 신전이 바로 베스타 신전의 복원 예상도입니다. 이것은 베스타 신전의 평면입니다. 이 평면을 아까 전 무의식 구조랑 비교해 볼까요? 건물의 외부는 인간 정신의 외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가 바로 인간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베스타 신전은 내부가 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내부는 바로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둥이 둥글게 건물 외부를 둘러싸고 있죠? 여기는 외부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내부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 중간에 있는 전의식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마치 인간 정신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베스타 신전의 평면을 만든 것 같죠? 헤헤. 이처럼 프로이트, 융, 아들러가 협심해서 만든 최초의 무의식 개념을 토포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바로 인간 정신에서 의식과 무의식은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평면으로 의식은 외부, 무의식은 내부에 있고 그 사이에 전의식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 융, 아들러 등은 서로 싸우고 헤어지자마자 이 지형학적 모델을 버리고 곧바로 자신들만의 인간 정신 개념을 세웁니다. 왜 이들이 지형학적 모델을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프로이트와 융, 아들러 등은 연구를 할수록 무의식은 절대로 인간의 정상적인 의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의식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외부와 내부로 공간을 나누듯이 위치를 알고 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무의식을 알 수 없는지 잠깐 알아볼까요? 프로이트 등이 꿈을 통해서 무의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죠?
우리 참바다씨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아페이가 참바다씨가 산적이었을 때를 꿈으로 꾸었다고 칩시다. 참바다씨 많이 불편하신 모습으로 제 꿈에 나오셨는데요. 이 꿈 참 견디기 힘드네요. 저 앞에 있는 참바다씨 팬입니다. 오랫동안 배우로서 자신의 길을 잊지 않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참바다씨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처럼요. 그래서 꿈속에서 산적이었던 참바다씨의 꿈을 잊고 두방칼을 멋지게 휘두르는 참바다씨로 기억하고 싶네요. 이렇게 첫 번째 무의식의 꿈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꿈의 기억도 또 바뀌어져 버립니다. 보통 꿈 자체의 내용이 있고 깰 때 꿈이 한번 왜곡됩니다. 그리고 잠이 완전히 깨고 그 꿈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불편한 참바다씨의 꿈을 멋진 동원 참치님의 꿈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꿈을 해석을 하면 아주 조금 무의식 속 꿈의 히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정신분석학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카프 채널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와 레이첼이었습니다.